알고 보면 이 임차인도 속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450인 줄 알고 450으로 계약을 했는데 자, 장사하잖아 입주하고 한 2년 지나면 임차인이 뭐라고 그렇지. 하냐면 내려달라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죠. 나 맞아요. 나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나가고 싶은데 맞아요. 250으로 내려줄래요? 나갈까요? 라고 합니다. 그럼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떨어지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상가는 수익환원법이잖아요.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난 10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450 정도 예상을 했는데 250으로 떨어지게 되면 상가 가치가 7, 8억으로 떨어집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리지도 못하고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꽤 많이 있어요. 네, 뭐 TV 많이 보시고 이제 웹툰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이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제목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퇴직금을 다 털어넣었는데 결국 공실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가족들이 뭐 어떻게 해결해주는 뭐 그런 그렇죠. 결국은 가족의 소중함을 또 일깨워주는 그런 스토리를 흘러나가긴 하는데 김 부장은 왜 분양 상가를 사고 눈물을 흘렸나 이 이야기인데 야 네. 이게 공감이 된다. 저도 또 김 부장 출신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스토리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결말은 현실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다. 아 실제로. 과정만 공감을 하셨고 결말은 이렇지 여기는 이제 않다는 거. 가족이 그렇죠. 뭐 네. 품어줘서 아들이 뭐 가서 뭐 벤처하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이제 들어가서 가족도 같이 망한다.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왜 김 부장은 상가를 분양을 받았을까 네. 생각해 보게 되면 직장인들의 그 마음속 그 한 귀퉁이의 그 불안함 건물주 아닙니까? 아니 그 불안함 건물주는 꿈이고 아. 근데 그건 안 되잖아. 네. 그 불안함이 뭐냐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지금의 삶을 그대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맞아요, 맞아요. 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게 이제 고정 수익이잖아요. 네. 뭔가 따박따박 연금처럼. 월급처럼 연금처럼 뭔가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뭐 요즘이야 이제 뭐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네. 이제 배당 받는 것도 네. 투자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그러면 뭐로 받을까?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 안 되고 딱 매력적인 게 우리 수익형 부동산. 연금처럼 연금형 부동산이라고도 네.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인데 수익형 부동산에서 이제 가장 유망한 게 이제 상가였죠. 가장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익숙하죠. 집도 월세 받고. 그렇고 그러니까 월세 내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그런 건물의 형태가 집 아니면은 우리 집 앞에 있는 상가, 그렇죠. 건물에 있는 단지 내 상가 이런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친밀감을 느끼시고 이거는 내가 해도 잘 할 수 있겠다. 요거 하나 가지고 네. 싶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건물은 꿈이야. 이건 내가 건물 어떻게 사 진짜. 아니면 지방으로 가서 사야 되는데 관리도 안 되고 우리 동네에 상가 하나 있으면 요거 그쵸. 월세 요거 받으면 괜찮겠다. 네. 수익형 부동산 맞습니다. 대표가 상가고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월세 돌려도 되는데 수익률이 수익률이라고 다르니까요. 하잖아요. 수익률이 아파트는 1%, 2%밖에 안 나오는데 상가는 그래도 한 3, 4% 나오니까 이제 상가에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근데 또 쉽진 않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거 상담 하나 하고 왔거든요. 상가? 상가. 네. 항상 물어보시는 수요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거 얼마짜리인데 얼마 나온다고 하는데 사도 될까요? 항상 그렇게 물어보지. 딱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왜냐면 분양 가격 정해져 있고 네. 그다음에 월세 추정치긴 하지만 어느 정도 2년짜리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 자 간단하게 OX로 한번 시작을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분양가 10억이고 지금 분양가 계약금 10억이야? 지금 계약금 뭐 한 5천만 원 정도 넣는다고 치겠습니다. 5천. 네 그렇게만 넣고 예상 월세 얼마? 예상 월세 한 450. 오 450. 네 지금 해도 괜찮다 안 된다. 자 하나 둘 셋. 삐. 저희 의사를 이제 확실히 정리했기 때문에 네,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네. 살펴봐야죠. 네. 왜 제가 X를 했느냐? 자, 첫 번째 아까 물어봤습니다. 10억의 보증금, 계약금 5천, 네. 보증금도 뭐 좀 받겠죠. 한 네. 3천, 5천 받고 450 받는다라고 이제 영업사원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450 받으면 한 5%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네.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수익률 5%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3, 4% 나오는데 왜 이런 갭이 발생하느냐 생각하면 자, 제가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우리 위원님이 손님이야. 네. 저 이 상가는요.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수익률이 3% 나옵니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3%면 그냥 은행에 넣어도 2.9% 정도 네. 금리 나오는데 맞아요. 세금 내고 소득세 내고 뭐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네. 뭐 하는 짓이요 이게? 안 팔리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팔아야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가 꽤 높습니다. 영업사원들. 그렇죠. 아파트 뭐 우리 중개하게 되면 가장 높은 요율이 0.9%잖아요. 그것도 아파트는 0.9% 받기도 힘들어. 네. 상가는 몇 %씩 받습니다. 이게 분양 상가들은 꽤 높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팔면 큰 돈이 들어오는데 10억짜리면 5%만 받아도 얼마야? 이게 5천만 원. 그렇죠. 자기 그게 딱 들어가 있긴 하죠. 사실은. 네. 그러면 커요. 그러면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되는데 3%라고 양심적으로 말하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일단 5% 부릅니다. 왜? 5%가 귀하기 때문에 5%라고 하면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한번 쳐다봅니다. 5% 나온다고? 여기는 뭔데? 하면 이제 막 설명합니다. GTX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동네가 뭐가 무슨 센터가 생기고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X한 이유가 잘 알아봐야 되는데 분양상가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갖게 되면 팜플렛 하나가 있어요. 팜플렛을 줘요. 실물을 볼 수 있냐 그러면 아직 공사도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가를 기존 상가를 알아볼 때는 쉽잖아요. 분석을 하려면 A라는 상가가 있으면 옆에 있는 B 상가 부동산 가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죠. 이쪽에 월세 얼마 나와요? 그렇죠. 비슷한 평면에 하면 여기는 250 나와요, 뭐 300 나와요.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갑자기 450 부르면 야 옆에는 250, 300인데 너는 왜 450이야?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허벌판에 팜플렛 하나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게 정확할까요? 안 정확할까요? 그렇죠. 안 정확합니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이제 스킬이 있긴 한데 뭐 유효 수요 분석하고 막 하는데 그게 100% 정확하지도 않고요. 일반인들은 450 나와? 와 괜찮네. 근데 이제 또 영업 전략이 있어요. 자 집에 가는 사람한테 5% 나온다 그러면 일단 들어옵니다. 사무실로 일단 들어와. 들어오면 이제 설명합니다. 하고 뭘 보여주냐면 긴가민가하면 무슨 업종이 들어오는지. 무슨 업종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 심지어는 가계약서 보여주고 MOU 체결. MOU도 사실은 그냥 MOU예요.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양상가 보면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스타벅스 입점 예정. 무슨 땡땡 병원 입점 예정. 다 입점 예정인데 알고 보면 그냥 예정일 뿐이지 안 들어오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수익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계약서까지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임차인하고 실제로 계약했다고. 네. 알고 보면 이 임차인도 속은 경우들 많아요. 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450인 줄 알고 450으로 계약을 했는데 자, 장사하잖아 입주하고 한 2년 지나면 임차인이 뭐라고 그렇지. 하냐면 내려달라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죠. 나 맞아요. 나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나가고 싶은데 맞아요. 250으로 내려줄래요? 나갈까요?라고 합니다. 그럼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떨어지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상가는 수익하는 법이잖아요.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난 10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450 정도 예상을 했는데 250으로 떨어지게 되면 상가 가치가 7, 8억으로 떨어집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리지도 못하고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꽤 많이 있어요. 네. 제 아는 선배 중에도 옛날에 자 신도시 쪽에 이제 그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전세금을 올려받은 거예요. 2억을 네. 올려받고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돈이 2억이 들어오니까 그 영업사원이 분양 상가 이게 눈에 들어오네. 쑥 차대고 7층짜리 상가를 계약을 합니다. 신도시에 7층짜리에 뭐 열 몇 평짜리를 계약을 하는데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공실이 생기는데 왜 공실이 생기냐면 10평 7층에 10평짜리 가지고 무슨 임차인이 그렇죠. 들어오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101호부터 105호까지를 합쳐서 이제 뭐 유치원인가 뭘 임차를 줬는데 그럼 상가 주인은 5명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임차인은 1명이야. 네. 2년 후에 어떻게 돼요? 101호는 연장하자. 102호는 그만하고 갱신하지 말자. 우리 다른 사람 구하자. 103호는 팔자. 이제 의견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관리비도 안 나오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X를 들었던 이유가 네. 450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맞아요. 알 수가 없다. 가봐야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다. 10억에 450 나오면 할 사람도 꽤 많이 있겠죠. 그렇죠. 전공이 이걸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거를 잘 팔기 위한 기법을 배우는 수업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분양업도 사실은 부동산 산업에서 중요한 산업 중요하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마케팅론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는데 뭐 사실 기본은 그래요. 저희가 이제 길을 가다가 휴지를 받으면 이제 설명을 들으러 들어가는 구조인데 거기 앉으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겁니다. 뭐 어머님, 아버님 오늘 5천만 원만 있으면은 이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돈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 진입 금액 자체를 낮추는 게 사실은 하나의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요 돈이지만 나중에는 상가 건물을 받는 거다. 근데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워낙에 공실 이런 게 무섭다라고 하니까 확정 분양가, 확정 수익률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수익률이 너무 걱정돼요. 공실할까? 저희가 2년 동안 5% 수익률 맞게 분양가에 맞춰서 임대료를 드립니다. 근데 그게 들어오는 게 결국 그 비용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이제 2년 동안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구입하는데 이게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결국 비어 있는 상가 그대로 형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요. 사실 이것들도 어찌 보면 한쪽 측면에서는 마케팅의 방식이 되는 거지만 팔아야지도 남는 사람들이. 근데 김 부장 있으니까. 입장에서는 물론 치명적이긴. 그렇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좋은 거 그다음에 희소하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고객 심리를 건드는 부분인데 상가라는 상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분양 상가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여기서 진짜 450이라 월세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결국 그러면은 주변 것들과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변의 상가들의 시세를 봐야 되는데 초반에는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미 안정화가 된 상태고 우리가 분양받을 상가는 나만 분양하는 게 아니고 나만 입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물이 전부 다 입점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되게 불안정한 시간도 오래 않습니까? 걸리죠. 네, 자리 잡으려면. 그러면은 싸게 줄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또 10년 동안 묶여버리면은 한가임 쉽지 않아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특히 처음에 분양하는 상가는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조금 이제 틀어서 분양 상가는 위험한 걸 알겠어요. 근데 그냥 아예 일반적인 상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일반 상가. 은퇴하는 지인이 퇴직금 가지고 상가에 이제 하나 구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라고 할 것인지 하지 말라고 할 것인지 OX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다 오다. 여기 저희 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취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소장님이 또 X 하실까봐 저는 일부러 좀 O를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뭐 X에 가깝습니다. 제가 O를 든 이유는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친구. 그냥 O를 들어서 그 친구를 상가를 해주려고 제가 했고 상가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됐잖아요. 상가라는 게 주로 이제 자영업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임대인 입장 그런 거는 괜찮아요. 내가 신라호텔 주방장 출신이야. 요리는 기가 막히게 해. 여차하면 내가 장사해도 상관없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상가 투자자의 관점이냐 사용자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투자자의 관점이니까 나의 고객은 사실상 임차인이에요. 나의 고객은 임차인이고 임차인의 고객은 지나다니는 유효 수요와 뭐 동선도 맞아야 되고 이제 손님들인데 힘듭니다. 뭐 온라인 배달 우리 딸 봐도 수시로 뭘 배달 시켜 먹더만. 진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 좀 가서 사오라고 해도 꼭 시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맛집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일반 상가가 옛날에는 코너 자리가 유명했잖아요. 요즘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코너 자리는 임대료만 비싸고요. 코너 자리라고 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면 도로에 2층인데도 배달만 잘하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정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상가를 분양을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스킬이 좀 필요한 거고 잘하면 괜찮은데 이때 복불복이 나는 잘 샀어 좋은 자리에 임차인이 또 잘 만나야 돼요. 장사 잘하는 임차인을 만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임차인인지 못하는 임차인인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목표 수익률이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한 6% 나오는 상가를 사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는 그런 상가가 잘 없어요. 잘 없죠. 6% 나오면 그 주인이 바보야. 왜?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3~4%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지금 임차인이 있어. 장사가 안 돼. 이 임차인이 나가고 다른 임차인이 누군가가 들어와도 그 수익률이 유지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받다가 떨어지는 거는 곤란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만난 분은 이제 모 전자회사 그 대리점이 들어와 있던 수익률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1층에 여러 호실들이 있는데 하나를 삽니다. 수익률이 잘 나오니까. 본사지 경점 이런 거. 네. 모 전자 이제 뭐 대리점이니까 꽤 높았어요. 수익률이 일반적인 수익률 한 2배 정도 나온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매우 잘 나옵니다. 근데 이 A 전자가 나가게 된다면 몇 년 그 다음을 후에 어떻게 채울 거냐. 그 다음에 다른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절대 이 수익률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업종이 있는 동안에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몇 년 동안 받다가 그렇죠. 네. 기간이 남았을 때 이 수익률에 맞춰서 파세요. 그게 낫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이 월세를 받다 보니까 이게 달콤하잖아요. 주변 시세보다 2배를 받다 보니까 끝까지 갔는데 계약 연장이 안 되고 나가버렸습니다. 네. 공실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임차인은 그 돈을 주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을 못 받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우리 치킨 가게도 계속 창업을 하잖아요. 네. 하는 이유가 내가 하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달라. 뭐가 달라? 90%는 다 비슷해요. 편의점 사실은 제가 옛날에 편의점도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망했잖아. 쉽지 않아요. 더 옛날에는 뭐 90년대 회사 다닐 때 제가 또 투잡으로 비디오 가게도 내가 해봤거든요. 하고 싶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자영업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물론 예전에 사신 분들은 괜찮았어요. 그쵸. 신도시 이런 데 상가 사서 진짜로 알짜배기 효자 상품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분양가도 많이 그쵸, 올랐기 맞아요. 때문에 이해를 하자면 앞서서 우리 분양 상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분양을 하게 되면 수익이 안 나오니까 높게 분양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월세도 높게 받아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맞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듯이 좀 많이 알아보셔야 된다.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개별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상가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아파트 투자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아파트는 뭐 대단지 아파트에 1001호를 사나 1003호를 사나 비슷한데 상가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쵸, 같은 건물이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고 공부 좀 많이 하셔라. 상가는 진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비슷한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초보자가 상가를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른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금액이 작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 상가를 쭉 끌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언젠가 또 팔아야 될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지금 뭐 수익환원법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받는 월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취득하는 금액이 그러면 얼마나 저렴한가를 봤을 때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금액의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메리트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상가 투자가 절대로 이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봤는데 상가를 17개를 갖고 있어요. 와. 근데 공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오랫동안 상가를 한 개씩 모아 오신 건데 왜 그렇게 하셨고 어떻게 모으셨냐라고 했더니 본인의 공실 방지 비법은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일단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할인 분양의 끝차를 타든지 경매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초기에 가장 저렴한 것들을 선점을 하셨고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것들 중에 고르신 거예요. 대단하네. 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셨고 그 다음이 임차하는 업종들에서 이를 봤을 때 크게 터질 거 말고 우리 동네에서 안정적으로 쭉 학원이면 학원, 미장원이면 미장원 꼭 생활형의 그 바운더리에 들어간 임차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중요하다. 투자한다라고 이거 중요하다. 네. 이 중요한 팁인데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이제 우리가 아파트는 한강 벨트가 좋잖아요.
상가는 한강 벨트라고 좋지 그렇죠.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냥 일산이라도 장사가 잘 되고 상권이 좋고 유효수요가 많은 곳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예전 얘기입니다. 한 10년 이상 된 얘기인데 이제 이면도로에 미용실이 하나 있었는데 경기도에 경매가 나옵니다. 이 물건이 이제 임차인이 장사하고 있었고 네. 경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면도로에 있는 미용실이니까 좀 시큰둥할 수도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네. 그거는 낙찰을 딱 봤는데 물론 임장도 가봤겠죠. 동네 미용실은 단골들 장사기 때문에 이면도로라도 큰 문제도 문제 되지 없죠. 않고 네. 저렴하게 낙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월세를 올려달라 그럽니다. 원래 저렴하게 있었기 때문에 시세 파악을 다 한 거죠. 네. 전략이 있죠. 저렴하게 받는다, 임대료를 올려받는다, 수익률이 15% 정도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쵸. 가격을 더 높여서 되팔았죠. 그래서 이런 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좀 손품 좀 팔아야 되고 맞습니다. 발품도 좀 팔아야 공부를 되고 많이 하셔야 되는 그냥 부분이긴 하죠. 쓱 가다가 좋은 거 있어요 그냥 사 이거 아니고 그건 아파트나 가능한 거고 맞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분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짧게 이야기하자면 사실 금리나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외부적인 환경들도 사실은 이 상가 중요하죠. 투자에 부동산 투자니까 중요할 것 같은데 대출 받아야 되니까. 사실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은 또 상가 금리가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또 치명적일 수는 있을 것 지금은 같아요. 치명적이죠. 네, 그런 거 있을 것 우리가 같아요. 2020년 전만 하더라도 저금리였잖아요. 네. 그때는 4% 받아도 대출 금리가 그치, 2%대 2%니까. 나오니까 2%를 먹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대출 금리가 뭐 상단이 7%가 넘었고 네. 하단 또 4% 중반 나오는데 수익률은 4%가 안 나오는 나오니까,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뭐 대출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월세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가 아니고 영레버리지 하죠. 영레버리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 많이 봤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는데 금리 내려갈지 기다리거나 월세를 올려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때 뭐 영업사원들도 그렇고 매우 너무 쉽게 10억 상가인데 대출이 7억 나오니까 실투자금은 실투자금만 맞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지하철 가면은 왜 붙어 있잖아요. 뭐 얼마로 투자 가능. 그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영레버리지 생각해 보게 되면 수익률이 뚝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출이 공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출 이자와 또 나중에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는 리스크까지도 감안을 해서 자금 계획은 충분히 보수적으로 좀 해야겠다. 네. 결국엔 앞에 얘기가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발품 맞습니다. 손품 팔아서 진짜 보석 같은 걸 찾아야지 네. 아파트처럼 그냥 남들이 올라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안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상가 투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가는 자본 차익형 상품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물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자본 차익이라고 하지만 그런 상품들을 옥석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결국 상가 투자는 조금 어려운 투자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가 투자는 자본 차익형이 아니라 수익률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점에 꼭 유념을 하셔서 상품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되고요. 뭐 저는 사실 오늘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부분 하나만 기억하시더라도 그럼요. 엄청 많은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은퇴하실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